오늘의 게스트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네 친구입니다. 김유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애인권법센터라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연 변호사인데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짜 변호사. 이제 도저히 이 수임료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없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아서 너무 가난하거나 배운 적이 없어서 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건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사건만 하니까 돈을 못 받겠죠? 예, 돈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이니까 예, 그래서 조금 하는 이 활동 방식이 약간 특이한 거 예,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아는 친구에 많이 부른 친구들이요, 변호사님. 장애인 친구들을 제가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쵸. 네. 저도 제가 태어나면서 의료사고가 있어가지고 한쪽 눈이 없어졌고 여태까지 계속 한쪽 눈으로만 살고 있는 그 시각장애인 당사자인데 주로 제가 많이 지원하는 분들은 이제 신체적 장애인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정신적 장애 있으신 분들을 더 많이 훨씬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진을 하신 건지. OX 퀴즈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X 이렇게 X. 예, 왜냐하면 그 체력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 네. 저는 체력장에서 한 번도 특급 이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야.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겠죠? 어? 제가 사시부터 여러분 네, 사실입니다. 사법고시 붙은 네. 제가 지금 밑밥을 까는 거예요.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죠? 제가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말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싸움을 하면 질까요, 이길까요? 이깁니다. 목소리도 큰데 힘도 세죠? 어? 운동도 잘하죠? 어? 자, 그러면 네. 제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제가 장애인이라서 배제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경험이 많았을까요? 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죠. 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면서도 제 머릿속에 장애인은 뭔가 이제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외딴 시설에서 누가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 뭐 이런 유의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시사고발 프로그램.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오. 뭔가 큰 사건이 있는데 현장에 같이 가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갔더니 세상에 그 산골짜기 어떤 움막 같은 곳에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몰아놓고 약간 사육하다시피 하면서 후원금 장사를 하는 이후에 제가 피해자 변호사가 돼서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싹 다 그 가해자를 감옥에 넣고 그다음에 처벌하고 하는 그 과정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장판이 우리가 장애인판을 장판이라고 하는데 그 장판이 일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 손을 맞잡고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내가 이거 할게. 내가 피해자한테 이런 지원할게. 저런 지원할게. 막 나눠서 일을 하고 또 서로 힘든 거 없는지 막 살펴보면서 막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사건을 하면서 보니까 야, 여기 이 일 오래 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들이랑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 워낙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혼자서 법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른의 동의가 있거나 도장이 있거나 뭔가 네 대신 이 사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데 게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도 아예 못하게 되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장애 아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장애 아동의 보호자예요. 저는 모든 아동 사건을 할 때 제가 지키는 원칙이 뭐냐면 제가 직접 아동과 소통을 하고 제가 직접 그 아동을 관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권리까지 주장하는 건 바라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만 해줘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는 놀이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빠가 이런 놀이를 하는데 내가 아팠어. 기분이 나빴어. 그런 식의 얘기로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일하면서 너무 믿고 있는 게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저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가려지는 이유는 관찰하지 않아서예요. 그 사람한테 귀 기울이지 않고 얘가 뭐가 달라졌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기까지
못 가는 거기서 멈춰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약간 불쏘시개처럼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는, 왜냐면 스스로 그게 드러나야 이 사람이 나중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저는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이게 인권의 차원에서 장애인권의 차원에서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까지 그게 잘 연결이 될까? 나의 생각보다 좀 덜 잘못된 걸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상황도 완곡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네. 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분명히 쟤는 잘못을 했고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왜 이래? 뭐 이렇게 말이 어렵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고 쟤는 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뭔가 혼돈의 그 상태. 그리고 최근에 한 5년 뭐 6년 이 사이에 이 형사소송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오. 근데 피해자한테 되게 불리한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핑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쪽으로 넘겼다 이쪽으로 넘겼다가 이런 사태들이 생기면서 사실 저같이 피해자를 지원한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당사자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권 법센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분들의 그 이제 자주 하는 질문 있잖아요. 오, 네.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뭐 구독과 좋아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저 괜찮아요. 예, 아.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 네. 그분들한테 알려만 주세요. 지원을 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그 되게 없는 사람이 되게 없는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둘 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둘 다 살아요. 그리고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리고 둘 다 장애가 있는데 서로 엄청 괴롭히고 가만히 사건을 들여다보면 네. 가해자 피해자가 사실 섞여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좀 힘드냐면 차라리 뭐가 힘이 세고 뭔가 뭐 기업이 뭐 차별을 했다 분명히 이런 거 잘못한, 예, 그런 네. 게 있으면 네. 사실 싸울 게 많잖아요. 네. 그런 싸움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걸 가열차게 싸운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엄마랑 친아들인데 친엄마랑 친아들이 동침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둘 다 장애가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놀이 삼아 계속 하는 집이 있었는데 이 사회에서 개입을 할 때 뭐 성교육을 한다, 뭐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주거를 마련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경찰을 불러버리니까 성폭력 사건으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엄마는 그냥 집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안 와서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상황 인지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이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탁 가해자 피해자로 나눠서 누가 더 잘못했고 얘가 더 피해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사건은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러면은 접근을 해주실 수 그래서 있나요? 다행히 네. 그거는 이제 좋은 판사님을 만나서 재판부에 잘 말씀을 드리고 약간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지원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나마 좀 잘 풀리긴 했는데 예. 그런 사건들이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변호사도 있었을 텐데 네. 그 변호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이제 하면서 얘기 나눠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야. 그러니까 아예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주 중증 장애가 있으면 이 대화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럼요. 그 안에서 네.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만나서 그 얘기를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특권. 지금 15년 정도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주로 맡았던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주로 겪게 되는 이런 상황과 지금 2024년에 좀 상황들이 많이 달라진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 양상? 네. 있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온라인 범죄가 정말 많다. 아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는 아쉽게도 사실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인식이 맞아. 근데 제가 그래서 뭐를 싫어하냐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직 뭐 이런 법을 만들기에는 사회적 인식이 시기상조.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제 인식 좋은 사람 100명 죽었고 오늘 인식 없는 사람 100명 태어났다고. 그건 핑계예요. 안 하겠다는 핑계죠. 친부모가 자기 친자식을 살해한 뭐 50명의 아이가 죽었다라는 뉴스가 만약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댓글들을 보잖아요. 네. 저런 부모 자격도 없는 부모도 뭐 시험 봐야 된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막 그 부모를 네. 엄청 욕하고 뭐 짐승만도 못하고 막 이런 거 엄청 적어놓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조금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 50명 중에 25명은 중증장애 아동이었다. 요 한마디만 딱 붙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댓글의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오죽하면 저랬을까. 나 같아도 못 참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주입되어 온 무슨 편견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따져서 인식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언제까지 인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구나. 네. 싸워야 된다. 여러분 목소리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 이거는 아니야 싶은 거는 목소리 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같이 내시면 됩니다.